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6세 할머니가 어떻게 교묘한 며느리와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인생 최고의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하며 감탄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챕터 1. 재봉틀과 위임장, 모든 비극의 시작. 2019년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작은 주택. 박영자 씨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습니다. 60세의 나이에 말이죠. 영자 씨는 40년간 동네에서 재단사로 살아왔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과 함께 두 사람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빚 없는 집 한 채와 작은 예금 통장 하나 정도는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뒤, 영자 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표지에 외상 대금 미수 장부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영자 씨는 감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외상으로 가져간 못, 나사, 전구들이 날짜별로 꼼꼼히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기록해뒀구나.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날의 이름 옆에 계좌번호 같은 숫자들이 몇 개 적혀 있었어요. 다른 외상 기록들과는 달라 보였죠. 이상하네. 나래가 철물점에서 뭘 샀나?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영자 씨가 그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을 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나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항상 그렇듯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아이고, 나래야. 어서 와.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자주 와야겠어요. 아버지 떠나시고 많이 허전하시죠? 나래는 영자 씨의 손을 잡으며 눈가에 살짝 눈물을 맺었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그땐 몰랐죠. 그런데 어머니,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좋은 소식? 네. 우리 우석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IT 관련 사업인데 정말 전망이 좋대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니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담보가 있으면 금리가 훨씬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담보? 네, 그래서 혹시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이자는 우리가 다 낼 거고 원금도 우리가 갚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서류에만 도장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영자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을 담보로 한다는 게 서류에 도장을? 네, 위임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대출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은행 여러 번 오가실 필요 없이 우리가 다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나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하세요. 자식들이 효도하려고 하는 건데 복잡한 은행 업무까지 어르신들이 직접 하실 필요 없잖아요. 영자 씨는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나래야, 우석이는 뭐라고 하니? 아, 우석이는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기 민망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석이와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어머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은행에서 이번 주 안에 서류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석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나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한테 피해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우석이 걱정됐죠. 그럼 정말로 너희가 다 갚는 거지? 물론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피해를 드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어차피 우석이가 물려받을 집인데 미리 활용해서 사업 자금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래는 그러면서 가방에서 인감과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꺼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필요해요. 인감증명서랑 등기부등본. 인감까지? 네, 대출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거든요.
영자 씨는 한참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나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영자 씨는 보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영자 씨는 남편의 장부를 다시 펼쳐봤어요. 며느리 이름 옆에 그 이상한 숫자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죠. 챕터 2. 집이 사라지는 절차. 정교한 함정의 실체. 2020년 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영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에서 재단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 우석이가 연락이 뜸해진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 나중에 연락드린다, 이런 말만 하고 피하더라고요. 며느리 나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찾아왔는데 갑자기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뭔 일이 있나? 영자 씨가 궁금해하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충격적인 편지를 발견했어요. 은행에서 왔네? 편지를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었어요. 대출 실행 통지서, 대출 신청인, 최나래 위임인, 박영자, 대출 금액 3억 2천만 원, 담보물, 서울시 강북구 동번지 주택 및 대지, 월 상환액 200만 원, 첫 상환일 2020년 5월 15일. 이게 뭔 소리야? 3억이 넘는 돈을? 영자 씨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큰 돈을 빌렸다고? 급하게 아들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석아, 엄마야. 은행에서 이상한 편지가 왔는데. 아, 엄마, 그게. 우석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나래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나 보네요. 뭔 소리니? 3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데? 엄마, 사업이 좀 처음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대출을 좀 더 받게 됐어요. 좀 더. 나는 처음부터 모르는 이야기인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곧 잘 될 거예요. 몇 개월만 참아주세요. 그런데 그 몇 개월이 문제였어요.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은행에서 연체 통지가 날아왔거든요. 월 상환액일 200만 원을 한 번도 제대로 갚지 못한 거예요. 영자 씨가 아들에게 연락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던 2020년 11월, 더 충격적인 편지가 왔어요. 추가 대출 실행 통지서. 이번에는 2억 원을 더 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우석아,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전화로 따져 물었지만 아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엄마, 사업이 막바지에 와서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대박이 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2021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들 우석의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고 5억이 넘는 빚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빚의 담보는 영자 씨의 집이었죠. 그제서야 영자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2021년 여름, 은행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분할 상환 혜택을 박탈하고 원금을 한 번에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5억 3천만 원을 30일 내에 갚지 못하면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거였죠. 영자 씨는 그제서야 며느리 나래를 찾아갔어요. 나래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그 따뜻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이 망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돈은 어떻게 갚아? 어머니가 위임장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직접 대출을 신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영자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나래야, 네가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다. 어머니, 법대로 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나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아니, 애초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았죠. 2021년 10월, 마침내 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022년 3월,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낙찰자는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곽도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경매 낙찰가가 3억 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입찰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2022년 5월, 마침내 명도 소송이 시작됐어요. 새로운 집주인 곽도식이 영자 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법원에 소송을 건 거였죠. 2022년 8월 30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당일 영자 씨가 집에서 가져간 건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쓰던 낡은 재봉틀, 남편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비밀 장부. 미안해.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어. 영자 씨는 재봉틀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자. 바느질로 처음부터. 챕터 3. 바늘과 노숙, 절망 속에서 싹튼 의지. 2022년 9월, 영자 씨는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방 크기는 2평도 안 됐지만 일단 머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재봉틀을 방 한 구석에 놓고 영자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수선집이나 옷 가게에서 하루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였어요. 하루 8만 원, 한 달 20일 일하면 160만 원, 고시원 월세 30만 원에 생활비 100만 원. 정말 빠듯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자 씨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어요. 박영자 씨죠? 뒤돌아보니 검은색 우산을 든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아, 저는 곽도식이라고 합니다. 영자 씨 집 새 주인이에요. 곽도식, 바로 경매로 집을 가져간 그 사람이었죠. 집 새 주인이 왜 저를 찾으세요? 곽도식은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영자 씨, 사실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값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원래 빚이 5억이 넘었는데 경매로 3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차액은 어떻게 하죠? 영자 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차액이요? 2억 3천만 원이요. 이건 아직도 영자 씨가 갚으셔야 할 빚이에요. 법적으로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곽도식은 검은 우산을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어요. 다행히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매달 500만 원씩만 갚으시면 돼요. 이자는 월 10%로 할게요. 월 10%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꼴이었어요. 연 120%였거든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거든요. 검정우산 금융이라고 하죠. 곽도식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명함에는 정말로 대부업 등록 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물론 영자 씨가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죠. 대신 법적으로 추심을 진행해야겠지만요.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곽도식이 사라진 후 영자 씨는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영자 씨에게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웃 할머니 윤말순과의 만남이었죠. 말순은 72살로 영자 씨보다 6살 많았고 같은 동네에 오래 살았던 분이었어요. 영자 씨가 고시원으로 이사 온 걸 알고 가끔 반찬을 갖다 줬거든요. 영자야, 많이 힘들지? 말순 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자 씨는 말순 언니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무책임, 그리고 불법 대부업자의 협박까지.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영자야, 너 그때 일들 중에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이상한 거요? 아니, 나래가 오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 본 적 없었잖아. 그런데 나래 온 다음부터 낯선 남자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내가 길 건너편에서 봤거든. 영자 씨는 그제야 생각났어요. 현관에 도어벨 카메라를 달아뒀다는 걸 말이에요. 언니, 우리 집 현관에 카메라 있어요. 혹시 그때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어머, 그럼 그거 확인해봐야지. 내가 아는 젊은 친구한테 물어볼게. 요즘 그런 카메라들은 인터넷에 저장된다더라. 며칠 후 말순 언니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영자야, 그 카메라 회사에서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뒀다는구나. 3년치까지 보관한다더라. 유료 서비스긴 한데 복구 신청하면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해. 50만 원. 영자 씨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언니,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영자 씨가 지하 상가에서 수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20대 여자 손님이 찢어진 코트를 들고 왔거든요. 할머니, 이거 수선 가능할까요? 다른 곳에서는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코트를 보니 정말 심하게 찢어져 있었어요. 보통 수선집에서는 거절할 만한 상태였죠. 하지만 영자 씨는 달랐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영자 씨는 정성스럽게 코트를 수선했어요. 단순히 꿰매는 게 아니라 찢어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디자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히려 원래보다 더 멋있어졌죠. 와, 이거 완전 새 옷 같아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 여자 손님은 너무 감동받아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자 씨를 촬영했어요. 할머니,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영자 씨는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몰랐지만 젊은이가 좋아하니까 좋은 일이겠다 싶어서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 영상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영자 씨의 현실은 팍팍했어요. 그리고 곽도식은 계속 압박해왔어요. 챕터 4. 리폼의 재발견, 운명적 만남. 2023년 3월, 영자 씨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홍대 근처의 한 의류 공방에서 수선 일을 도와주는 거였죠. 그 공방의 사장이 바로 한지호였어요. 33살의 젊은 사업가로 지호 리셀이라는 중고 의류 리폼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지호는 영자 씨를 그냥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단추 달기만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건 제가 할게요. 하지만 영자 씨의 실력을 본 순간 지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한 손님이 정말 복잡한 수선을 요청했거든요. 빈티지 재킷의 어깨선을 줄이면서도 원래 실루엣을 살려달라는 웬만한 재단사도 포기할 만한 작업이었어요. 할머니,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영자 씨는 재킷을 꼼꼼히 살펴본 후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 시간 만에 재킷이 완전히 새 옷으로 탄생했어요. 어깨선은 완벽하게 줄어들었는데도 원래의 빈티지한 느낌은 그대로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였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호는 정말 놀랐어요. 자신이 3년간 리폼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퀄리티는 내지 못했거든요. 그냥 40년 해오던 대로 했어요. 40년요? 네, 저 재단 샀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동네에서 바느질 일을 했어요. 그날부터 지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자 씨를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실력을 몰라봤네요. 괜찮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같이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식으로 말이에요. 정식으로요? 네, 할머니 실력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옷을 리폼해서 입는 게 유행이거든요. 지호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할머니의 손기술과 제 마케팅 노하우를 결합하면 정말 대박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 씨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지호야, 그런데 나 사실 복잡한 사정이 있어. 영자 씨는 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집을 잃은 일, 며느리의 배신, 불법 대부업자의 협박까지 모든 걸 말했죠. 지호는 점점 화가 났어요. 할머니, 그거 완전히 불법이에요. 월 10% 이자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할머니가 그 대출을 받겠다고 직접 은행에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위임장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받은 거잖아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지호는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편이었어요. 리셀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나 법적 문제들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할머니, 우리 같이 해요. 일단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할머니 생활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증거를 모아서 그 사기꾼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 가능해요. 할머니 실력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저도 이미 고객층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영자 씨와 지호의 동맹이 시작됐어요. 2023년 4월, 둘은 홍대 근처에 작은 팝업 매장을 열었어요. 이름은 영자 리폼.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2~3명 정도였어요. 하지만 영자 씨의 손을 거친 옷들은 정말 작품이었거든요. 어느 대학생은 할아버지의 낡은 정장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제 할아버지가 젊을 때 입던 건데 너무 낡아서 버리려고 했거든요. 혹시 입을 만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영자 씨는 그 정장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1970년대 만든 고급 양복이었거든요. 원단도 좋고 바느질도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죠. 이거 정말 좋은 옷이네요. 할아버지 취향이 좋으셨나 봐요. 영자 씨는 정장의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바꾸면서도 빈티지한 감성은 살렸어요. 그리고
안감에 할아버지의 이니셜을 수놓아 넣었죠. 일주일 후 완성된 정장을 받아든 그 학생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할아버지를 항상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이 SNS에 올린 후기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할머니의 마법 같은 손길로 할아버지와 다시 만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팔로워가 수만 명으로 늘었고 예약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신이 났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겠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호야, 우리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맞서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요? 나래와 곽도식 말이야. 증거도 어느 정도 모았고 이제 경제적 기반도 생겼으니까. 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그럼 진짜 복수를 해보는 거예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세우는 거지.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 그리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챕터로 증거의 실, 진실을 엮어가는 정교한 작업. 영자 리폼이 화제가 되자 지역신문, 강북구민신문의 신미래 기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지호 씨가 연락을 주셨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미래는 35살의 경력 기자로 특히 서민들의 삶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전문가였죠. 이거 정말 기사감이에요. 아니, 기사감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감이에요. 미래는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메모를 했어요. 최근에 가족들 사이에 금융사기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혹시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하셨나요? 도어벨 카메라 영상 복구는 신청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장부도. 영자 씨는 남편의 비밀 장부를 보여줬어요. 특히 며느리 이름 옆에 적힌 계좌번호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이게 정말 중요한 증거일 수 있어요. 미래의 눈이 반짝였어요. 박영자 씨, 혹시 이 계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셨나요? 어떻게 조사해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물론 타인 계좌는 조회가 안 되지만 영자 씨 본인이나 가족명의 계좌와의 거래 기록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영자 씨, 지호, 미래 기자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첫 번째로 은행 거래 내역을 파헤쳤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죠.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나래의 계좌에서 곽도식의 계좌로 총 13차례에 걸쳐 돈이 이동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 총액이 무려 8,500만 원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할머니, 이건 수수료예요. 나래 씨가 곽도식에게 수수료를 준 거라고 봐야 해요. 지호가 설명했어요. 수수료요? 네, 아마도 경매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집을 빼앗을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 대가로 나래 씨가 곽도식에게 돈을 준 거죠. 미래 기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둘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공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필요해요. 세 사람은 며칠간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죠. 미끼는 프랜차이즈 투자였어요. 할머니, 영자 리폼이 정말 유명해지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대박일 거예요. 지호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이에요. 하지만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요. 한 5억 정도? 5억? 네, 프랜차이즈 10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그럼 할머니는 로열티만 받아도 월 수천만 원씩 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곧 동네 소문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대로 곽도식이 나타났죠. 영자 씨, 들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 하신다면서요? 그게 좋은 일이네요. 그럼 제가 투자를 해볼까요? 곽도식의 제안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거든요. 공동 경영으로 하면 어떨까요? 공동 경영이요? 네. 제가 자금을 대고 영자 씨가 기술을 담당하고 그럼 서로 윈윈이잖아요. 하지만 영자 씨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네요. 투자 조건이나 지분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하니까요. 물론이죠. 며칠 후 영자 리폼 프랜차이즈 설명회가 열렸어요. 홍대의 한 작은 세미나실을 빌려서 말이에요. 참석자는 10명 정도였어요.
곽도식도 물론 왔고 실제로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죠. 지호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영자 리폼은 단순한 수선집이 아닙니다. 감정과 추억을 되살리는 특별한 서비스예요. PPT에는 영자 씨가 작업한 리폼 사례들이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었죠. 현재 매장 하나의 월 매출이 1,200만 원입니다.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곽도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영자 씨, 혹시 개인적인 채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채무 말씀이세요? 지호가 반문했어요. 아, 영자 씨가 저희한테 빚이 좀 있거든요. 투자하기 전에 이런 건 정리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영자 씨가 일어났어요. 곽도식 씨, 그 빚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빚인가요? 영자 씨가 직접 대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위임장에 도장도 찍으시고.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세요? 그야 영자 씨 가족이 쓰신 거 아닌가요? 영자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곽도식 씨, 그 돈 중에 일부가 당신 계좌로 들어간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곽도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뭔 소리예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거든요. 제 며느리 최나래의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13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이 이체됐더라고요. 다른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전혀 다른 거래예요. 다른 거래요? 그럼 뭔 거래죠? 곽도식은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서. 이때 미래 기자가 녹음기를 켰어요.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곽도식 씨,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복잡한 금융관계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인터뷰는 사양합니다. 곽도식은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자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곽도식 씨, 가기 전에 저한테 하나만 알려주세요. 뭘요? 제 며느리 나래를 정말 모르세요? 그 순간 곽도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나래라고 되어 있었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곽도식은 완전히 당황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곽도식 씨, 방금 전화 온 게 나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미래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건 동명이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날 곽도식은 허둥지둥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하지만 영재 씨 팀은 중요한 성과를 얻었죠. 1. 곽도식과 나래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입증했어요. 2. 곽도식의 당황하는 모습을 여러 증인 앞에서 확인했어요.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곽도식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명확히 했어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겠어요. 미래 기자가 말했어요. 2단계요? 네, 이제 진짜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예요.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챕터 6. 검정우산을 접다. 완벽한 함정과 치명적 실수. 2023년 7월 본격적인 함정 작전이 시작됐어요. 계획은 이랬어요. 투자계약 체결 미팅에 곽도식과 나래를 동시에 초대해서 둘의 관계와 사기 행각을 녹음 녹화하는 거였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나래를 그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였어요. 나래는 이미 영자 씨를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자 씨에게는 묘수가 있었어요. 지호야, 우석이한테 연락해봐. 아들분한테요? 우석이한테. 엄마가 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 투자자가 생겼다고. 우석은 여전히 잠수 상태였지만 돈 이야기만 나오면 나타나는 버릇이 있었어요. 며칠 후 예상대로 우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사업한다던데 정말이에요? 응,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예정이야. 그럼 투자자는 누구예요? 그건 미팅에서 만나보면 알 거야. 우석아, 너도 와야 해.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회의실에서. 우석은 흔쾌히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나래도 함께 오겠다고 했죠. 엄마, 나래도 같이 가도 될까요? 사업 이야기니까. 물론이지. 영자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강남역 근처의 한 비즈니스 센터 12층 회의실. 지호가 미리 예약한 곳이었어요. 물론 녹음 녹화 장비도 완벽하게 준비했고요. 오후 7시 참석자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영자 씨, 지호, 미래 기자, 그리고 곽도식. 7시 10분
우석과 나래가 도착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래와 곽도식의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서로 모르는 척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곽도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최나래입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지호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영자 리폼 프랜차이즈 투자 계약 체결을 위해 모이셨습니다. 투자 희망 금액은 5억 원이고 곽도식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계약 전에 영자 씨와 저 사이의 기존 채무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채무 관계요? 우석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영자 씨가 저희한테 2억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거든요. 엄마가요? 그게 무슨... 이때 나래가 빠르게 끼어들었어요. 아, 그건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대출 문제예요. 나래 씨도 이 문제를 아시는군요. 미래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저희 가족 일이니까요. 그런데 신기하네요. 곽도식 씨와 나래 씨가 서로 모른다고 하셨는데 같은 채무건에 대해 둘 다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곽도식과 나래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건 우연히 비슷한 케이스라서 곽도식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때 영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래야, 그리고 곽도식 씨,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볼까? 진실이요? 너희가 처음부터 한패였다는 거 말이야. 영자 씨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도어벨 카메라 영상, 그리고 남편의 비밀 장부까지. 이 모든 증거들이 너희가 계획적으로 내 집을 빼앗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나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래야, 도어벨 카메라에 다 찍혀 있어. 네가 곽도식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도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온 것도. 그건 이때 지호가 노트북을 열어서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2020년 2월의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나래가 곽도식과 함께 영자 씨 집에 들어가면서 손에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오면서 위임장 확인이라는 말을 입모양으로 하는 장면까지. 이거 편집된 거예요. 나래가 발악했어요. 편집이라고요? 그럼 원본을 분석해봐도 될까요? 미래 기자가 말했어요. 곽도식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이만. 곽도식 씨, 가기 전에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지호가 미리 준비한 음료들을 내왔어요. 커피, 차, 그리고 감귤 주스. 감귤 주스는 제가 직접 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나래가 무심코 감귤 주스를 마셨어요. 그런데 5분 후 나래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래 씨, 괜찮으세요? 아, 아니에요. 숨이. 나래는 감귤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심한 편이어서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였죠. 119 신고해야겠어요. 지호가 119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래가 호흡곤란 때문에 패닉 상태가 되면서 평소에 숨기고 있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곽도식, 빨리 뭔가 해봐. 나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것도 다 네 때문이야. 뭔 소리야. 네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둘이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회의실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내가 언제 이런 복잡한 방법 쓰자고 했어? 그냥 집만 넘어오면 된다고 했잖아. 네가 시어머니 길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이런 방법 쓴 거 아니야. 아니야. 네가 검정우산 전단지 보여주면서 무서워해야 순순히 넘어온다고 했잖아.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CCTV에도 다 찍히고 있었고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나래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곽도식도 황급히 따라갔고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자백한 거네요. 미래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네, 다 녹음됐어요. 지호가 녹음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아들 우석은 그 자리에서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우석아,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네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나래의 다른 증거들을 찾아와. 집에 있는 서류들, 핸드폰 기록들, 모든 걸 가져와.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우석은 나래의 집을 뒤져서 중요한 증거들을 찾아왔어요. 나래의 핸드폰에는 곽도식과의 수많은 대화 기록이 있었어요. 도시가 시어머니가 의심하고 있어. 어떻게 하지? 걱정 마.
계획대로 하면 돼. 그런데 만약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도 있었어요. 경매 때 진짜 다른 사람 안 와? 내가 알아서 할게. 미리 소문 좀 내서 문제 있는 집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와. 그럼 3억에 확정? 응. 그럼 너한테 1억 줄게. 약속한 대로. 완전한 자백이었어요. 경매 조작부터 돈 분배까지 모든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이제 진짜 끝이네요. 영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챕터 7. 법 여론돈의 3중 포위망. 완벽한 역전극. 2023년 8월 영자 씨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었어요. 미래 기자가 쓴 첫 번째 기사. 66세 재단사 할머니, 며느리 대부업자, 연합 사기극 폭로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자 씨, 저희가 무료로 변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공짜로요? 네. 이런 사기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변호사팀은 3명으로 구성되었어요. 형사 전문 변호사, 민사 전문 변호사, 그리고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까지. 그들이 영자 씨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영자 씨,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예요. 조직적이라뇨? 곽도식이라는 사람.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20건이 넘는 사기를 저질렀어요. 모두 고령자들을 타겟으로 한 거고요.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에는 나래의 과거 행적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2015년 첫 번째 남편이 혼의 어머니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 시도. 2018년 동거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약서 위조. 2020년 영자 씨 사건. 이 사람 완전한 프로네요. 영자 씨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어요. 그럼 우리 우석이도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네요. 맞아요. 아들분도 피해자예요. 나래 씨가 사업 투자라고 속여서 빚을 만든 거거든요. 변보사팀의 전략은 3단계로 나뉘었어요. 1단계, 형사 고발, 나래, 사기, 위조, 배임, 곽도식, 사기, 공갈,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2단계, 민사소송, 위임장 무효 확인 소송, 대출계약 무효 확인 소송, 집 소유권 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 3단계, 여론전쟁, 언론을 통한 사회적 공분 조성, 피해자 연대를 통한 집단 대응. 첫 번째 성과는 빨리 나왔어요. 2023년 9월 검찰청에서 곽도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혐의는 정말 많았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피해 총액 15억 원, 이자 제한법 위반, 연 120% 고리대출, 공갈, 협박, 대부업법 위반. 나래에 대해서도 사기 위조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때 영자 리폼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기업이요? 네, H그룹의 패션 계열사에서 영자 리폼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콜라보레이션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할머니의 기술력을 인정해서 함께 사업하자는 거예요. 전국 백화점에 영자 리폼 매장을 입점시켜주겠다고 해요. 계약 조건은 정말 놀라웠어요. 계약금 10억 원, 로열티, 매장당 월 500만 원, 매장 수 전국 20개 백화점. 영자 씨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지호야, 이거 진짜야? 진짜예요. 할머니, 이제 정말 대역전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치소에 있던 나래에게서 말이에요. 어머니, 저예요. 나래예요. 나래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교활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목소리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나래야,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선처를 부탁해 주세요. 나래야,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니,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데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막막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영자 씨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나래야,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어머니,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법이 용서해 주는 건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한 일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영자 씨의 말이 맞았어요. 나래와 곽도식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영자 씨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나래야, 네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일에 협조해야 해. 어떻게요? 곽도식과 함께 숨겨둔 재산들 있지. 그거 다 토해내. 나래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항복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다 털어놓을게요. 나래의 자백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곽도식은 전국의 가짜 대부업체를 5개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검정우산 금융 외에도 빨간 지붕, 파란 하늘, 노란 꽃 등등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고령자들을 속이는 업체들이었죠. 피해 규모는 총 150억 원을 넘었어요. 2024년 5월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형사 판결, 곽도식, 징역 8년, 벌금 30억 원, 나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민사 판결, 위임장 무효 확인, 대출 계약 무효 확인, 영자 씨, 집 소유권 회복, 손해배상 5억 원. 판결문을 받아든 영자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내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할머니. 이제 진짜 끝이에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곽도식이 숨겨둔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부동산만 12채, 예금도 80억 원이 넘었죠. 영자 씨, 손해배상 말고도 피해 회복금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 회복금이요? 네. 범죄 수익 환수 차원에서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아마 10억 원 정도? 하지만 영자 씨의 관심은 돈보다 다른 곳에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도울 수 있을까요? 다른 피해자들이요? 네. 곽도식한테 당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도 저처럼 집을 잃고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변호사들은 감동했어요. 자신도 피해자인데 다른 피해자들을 걱정하다니. 영자 씨,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검정우산 피해자 구제기금이 만들어졌어요. 영자 씨가 받을 배상금 중 5억 원을 기부한 거였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더 큰 화제가 됐어요. 66세 할머니, 받을 배상금 절반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기부. 챕터 8. 인생도 리폼된다. 새로운 시작과 완벽한 엔딩. 2024년 10월 드디어 집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어요. 영자 씨의 이름으로 다시 등기가 넘어온 거였죠. 그날 영자 씨는 2년 반 만에 자신의 집 앞에 섰어요. 다녀왔습니다. 집안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곽도식이 임대업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바꿔놨거든요. 하지만 뼈대는 그대로였어요. 영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벽에 걸고 낡은 재봉틀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우리 집 되찾았어요. 2025년 3월 서울 명동 한복판에 영자리폼 1호점이 문을 열었어요. 3층짜리 건물 전체가 영자 씨의 매장이었어요. 1층은 일반 수선, 2층은 프리미엄 리폼, 3층은 교육 공간으로 꾸며졌죠. 오픈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단골 손님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영자 씨를 응원해온 수많은 사람들까지.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지호가 물었어요. 이제 지호는 영자 리폼의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응, 준비됐어. 영자 씨는 평생 입어온 수수한 옷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정말 멋있는 한복이었죠. 오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테이프 커팅이었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가위 대신 다른 걸 들었어요. 바로 남편의 낡은 재봉틀에서 떼어낸 바늘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 시작이에요. 영자 씨가 그 바늘로 리본을 자르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매장 중앙에는 남편의 낡은 재봉틀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죠. 박의 재봉틀 1960, 2025. 40년간 이 동네 사람들의 옷을 꿰맸습니다. 아내 박영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6개월 후 사회봉사를 마친 나래가 매장을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나래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교활함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혹시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일을? 네. 바느질을 배우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영자 씨는 한참 생각했어요. 나래야, 바느질 배울 생각 있어?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나래는 영자 씨 밑에서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말이에요. 6개월 후 나래는 제법 괜찮은 수선사가 되어 있었어요.
현재 영자 리폼은 전국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든 매장 중앙에는 낡은 재봉틀이 전시되어 있고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요. 새 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낡은 것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영자 씨는 매일 고객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보람을 느껴요. 할머니 덕분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이 옷 입고 면접 봤는데 합격했어요. 제 딸이 이 드레스 입고 프러포즈 받았어요. 영자 씨가 한 토크쇼에서 했던 말이 명언이 되었어요. 인생도 옷과 같아요. 낡고 해진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손보면 다시 입을 수 있어요. 더 예뻐질 수도 있고요. 이 말은 SNS에서 수백만 번 공유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죠. 에필로그, 진정한 승리의 의미. 66세에 시작한 새 인생. 며느리의 배신과 불법 대부업자의 협박으로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던 할머니가 결국 40년 경력의 바느질 실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로 완벽한 역전극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돈이나 복수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진 진짜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자 씨는 재봉틀 앞에 앉아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정성스럽게 꿰매고 있을 거예요. 천 조각이 모여 옷이 되듯이 우리의 부서진 나날들도 꿰매면 다시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의 모습입니다. 재봉틀 하나로 인생을 뒤바꾼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